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3인 전원이 출소하면서 연일 폭로 발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여야 국정조사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설 변호사님, 네.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뭐 어제 보니까 전 비서실장에 뭐 계속 노영민, 나와요. 네, 지금 네. 어찌 보면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네. 어떤 정치적 탄압 수사가 네.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단지 이재명 당 대표 측근들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 전체자, 그러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친문 전 정권 인사들 해서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비리가 당연히 발견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은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너무 편파적이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관련한 어떤 뭐 선거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김은혜 지금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재산 축소 신고한 게 있어요. 예. 분명하게 드러났고 선관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선관위에서 이걸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일날 선관위 그 투표장에 그것도 붙이기도 했었고.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안 경찰에서는 하고. 불송치송 네. 결정이 나왔어요. 도대체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전부 다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비해서 민주당에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좀 점들이 억울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무슨 네. 말 한마디 나오면 지금 수사하다가 무조건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뭐 민주 앞에가 기사가 민주, 그다음 다 구속, 기소, 압수수색 이런 내용 제목밖에는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참 네. 민주당으로서도 제가 이제 법률에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그 당에서의 어떤 이런 질의라든지 이런 자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많이 잃은 것 같은 게 지금은. 예. 네. 아니 뭐 실제로 법원의 관여에 의해서 굉장히 긴 시간의 심사들을 거쳐 가지고 구속영장들이 발부가 네. 되고 있고 또 관련한 뭐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는 대장동 일당들의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예. 게다가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현금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꼭 현금이 나왔다 이런 자극적인 거를 빼더라도 이게 저희가 예를 들면 뭐 검찰이 노웅래 의원을 타겟팅해서 털어 가지고 뭘 찾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 그 이정근 부총장인가요? 예. 그 사람이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자금 수수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 뿌렸겠습니까? 예.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나오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수사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야당 탄압이다 이래 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야당 인사들이 돈 받은 거 있는데 그 따라가면서 수사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최재형 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마이크 한 번 잡았다가 이번에 막 벌금형 나오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 뭐 받고 엄청 있죠. 재판 예. 세게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뭐가 없어서 검찰이 막 압수수색 무리하게 하다가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판판이 영장 기각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예.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야당 탄압이다 이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항상 민주당으로서도 논리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항상 저렇게 얘기하세요. 영장 아니 발부됐고. 법원에서 발부된 거지 뭐 검찰이 무작정으로 수사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라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렇지만은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정치가 지금 사법의 영역으로 너무 사법이 정치의 정치를 영역이 너무 흔들고 있다. 많이 네.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현실적으로 검사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너무 고소 고발이 너무 난무하다. 이런 것들이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됨에도 예. 불구하고 너무 사법의 영역으로 다 끌고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게 인제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는 없다. 당 전체적으로는 이게 진짜 뭐 여기저기서 계속 뭐 수사가 들어오고 압수수색이 뭐 그냥 이제는 뭐 민주당사라든지 국회의원실에 뭐 비일비재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입장이 반대여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라 보고 항상 그렇죠 수사는. 영장은 다
법원에서 발부를 해 주는 거니까 예.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이 뭐 그렇게 그냥 그대로 거지것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당에서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님을 절대 법률위원회에서 넣지 않고 아유, 딱 자리에 앉혀 놓고 부위원장님이에요. 아, 예, 부위원장 자리를 줄 어휴. 테니 제발 가지 마라. 중요한 자리에 다 거 계세요 지금. 아, 보면.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잠깐 인사차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렇게 뜨겁습니다. 지금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른바 3인방으로 불리는 유동규, 남욱, 김만배 모두 출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 24일 새벽이었죠. 마지막 김만배 화천대 유의 대주주인데 김만배 씨까지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나 어떤 남욱 변호사와는 다릅니다. 지금 김만배 씨는 좀 말을 아끼고 있어요. 저는 네.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 되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되는 거는 김만배 씨가 입을 여는 게 정치적인 여파는 굉장히 클 거고 어찌 보면 흥미가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김만배 씨가 입을 안 열면 뭐 사법 처리가 불가능할 거냐?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진상,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증거적인 면은 저는 좀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입을 열면 예. 전 국민의 화제의 중심에 갈 거라는 걸 알잖아요. 마지막 퍼즐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이게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음. 연루돼 있고 큰 정치자금 스캔들이라고 하면 이 한복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김만배 씨라도 아니면 제가 김만배 씨 변호인이라도 굳이 왜 우리가 그래야 되나 생각할 것 같아요. 또 특히나 만약에 이 돈의 주인이 유동규였든 아니면 정말 유동규, 정진상 뭐 해가지고 뭐 정말 대장동 예. 그 성남시장의 뭐 저수지였든 김만배 씨의 죄책이 달라지는 거는 사실 크게 없어요. 예. 지금 이야기를 해도. 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게다가 정치 자금이 어마어마한 스캔들의 중심에 있다 하면은 본인이 더 사실 죄가 가벼워진 느낌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남욱이나 유동규처럼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저쪽 그 성남시장 쪽에서 한 거다라는 게 법률적으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랑 좀 다른 스탠스 아닌가.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재판의 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이 재판에서는 지금 대장동 그렇죠. 재판에서는 이 김만배 씨는 여기를 자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지금 구속 기소된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작년 11월 22일 날 예.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그때 혐의 사실이 뭐였냐면 뇌물 5억, 예. 그다음에 700억을 약속한 거 유동규에게, 예. 그다음에 뇌물 약속한 거, 그다음에 횡령 9억 4천, 예. 그다음에 배임으로 1,827억에 대한 배임, 그러니까 그 수익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걸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됐는데 뭐 나머지 제가 봤을 때 배임이라든지 횡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네. 보고요. 근데 뇌물 700억 약속,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화동의 1호의 뭐 지분은 누구 절반이다. 것이냐. 예,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유동규는 본인 목 거기 없다 그랬어요. 예. 이것은 또 남욱 씨는 나는 이게 그 뭐 정진상이나 유동규나 뭐 예를 들어서 김용 거라고 생각했다. 원래는 남욱도 작년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 700억 유동규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면서 말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 변화가 있어요. 이건 예. 자기가 본인이 바꿨다고 보니 이건 예. 자기가 실토를 한 내용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만 바꿨다고 하지만 나머지 진술도 꽤 바뀐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대다수가 남욱 씨가 지금 어찌 보면 본인도 변호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유리한 건가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본인의 죄책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책은 낮출 수 있고요. 예. 잘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작년 11월 달에 그 기소가 된 내용들은 유동규나 남욱이나 김만배 씨나 굉장히 당초보다는 형량이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예. 그 혐의 자체에 몇 가지 혐의가 서너 가지 혐의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진술이 예. 바뀜으로써. 예. 그러니까 그걸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유동규하고 남욱 씨, 그다음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재판에서 이 700억의 주인이 내 거다라고 판명이 난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 한다면 자기는 재산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아이. 자기가 이 돈을 나중에 민사적으로도 유동규 씨가 소송을 하면 돈을 뺏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술이 상당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 근데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김만배 씨가 게 돈을 예. 그렇게 따지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게 성남시장 쪽 거다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제 거다. 내 거다라고 해야지.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형사적으로 이게 뭐 운 좋게 빠져나가면은 그 700억이 내 건데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그런 되는 차원은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그런 차원은 아닌 예. 것 같고 그리고 이 700억을 약속했다라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실제 이제 용도 이게 예. 정치 자금으로서 저수지냐 이거에 이제 문제인 건데 저는 이게 혐의를 줄이고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좋은 인상을 주려는 목적은 있는 거라고 좀 보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전적으로 협조를 안 했다면 과연 이 대장동 일당이 이런 식으로 믿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성남시에서 실권을 휘두르던 사람들과 대장동 일당이 사실상 짬짬이를 한 거 아니냐. 예. 이제 그게 핵심인 거고 이 사람들이 뭐 얼마만큼 막 해 가지고 짜고 뭐 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움직였고 뭐 심지어는 이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도 막 휴대폰을 버리라고 하고 뭐 하고 막 예. 온갖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사로운 사이는 아니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유동규 씨 배우자 재판도 화제가 됐었어요. 네. 지난주에. 거기서 보면 재판부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 수사 기록 보니까 유동규가 검찰과 딜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뭐 핸드폰 뭐 불구속 수사하면은 핸드폰 갖다 줄 테니까 좀 불구속 수사를 하자. 뭐 이런 뭐랄까 이 유동규 씨가 좀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재판부 입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휴대폰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고 예. 유동규가 이제 뭐 이거는 뭐 사실 증거 인멸이 아니고 막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 약간 헛심 쓴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한테 예. 거짓말을 해왔던 거고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 바꿨냐? 너 구속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검찰이 딜한 거 아니냐? 이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유동규도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 봐요. 예. 근데 과연 그 속에 그러면 진실이 없을 것인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휴대폰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소통한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재판을 했던 판사님이 기분 나쁜 것과는 별개로 예. 오히려 이제 와 가지고 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면도 있지 않나? 뭐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남욱 변호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말을 바꾼 게 아니고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1위였다. 대선 네. 주자. 그래서 그때는 말을 못 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겁이 많고 네. 그래서 참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렇게 없던 겁이 갑자기 또 지금 되니까 겁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막 이렇게 자기가 진술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분들의 변경된 진술을 어떻게 보느냐는 약간 이제 정파적인 논리가 조금 개입이 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렇게 바뀐 것은 뭐 바뀐 것은 딱 하나예요. 증거나 이런 건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진술이 바뀐 이유는 검사가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진술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사 입장이라면 '왜 바뀌었지?' 약간 좀 그렇게 의아할 면도 이제 진술을 말한다? 그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게 보기에는 이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저는 남욱 씨가 얘기한 뭐 예를 들어서 일식집에서 자기가 뭐 9천만 원을 예. 줬다. 쇼핑백을 주고 예, 뭐 이렇게 줬다라는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사실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띠지를 어디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자기가 고무줄을 바꿔서 줬다. 이건 저는 사실로 예. 봐요. 없는 사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 힘들고. 근데 이것을 누군가 방에 가져가서 누군가 줬다라고 추측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뭐 높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그게 인제 뭐 정진상이나 김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유동규한테 줬는데 그걸 가져가서 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남욱 씨가 지금 얘기하는 대다수의 진술들이 끝 마무리는 추측.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라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죠. 돈을 건넸다. 돈을 건넸다. 그러니까 이제 그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추측했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 내가 여기서 줬다라고 하면 유동규한테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럼 당신은 이거 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받아서 어디야 줬냐?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식의 정치자금 수사는 정말 중요한 수사입니다. 검사가 한 사람의 입만 따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격이죠. 그리고 만약에 유동규가 됐든 남욱이 됐든 한 사람의 진술만 따라갔다라고 한다면은 구속영장도 안 나옵니다. 8시간 동안 막 심사해가지고 그거 판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니 남욱 진술, 유동규 진술만 따라가면 이거 진짜 맞는 거냐라고 그렇죠.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언론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남욱의 진술과 유동규의 진술과 그때 당시의 정황들이 퍼즐들이 맞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남욱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성남시 뭐 할 때 뭐 선거 자금 같은 것도 마련해서 주고 뭐 하고 했다. 과거의 일이지만 예. 내가 위증이라고 하면 오히려 위증으로 나를 고소해라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욱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까지 거짓말로 다 꾸며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저는 그것도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예.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어찌 보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유동규가 하나를 꺼내면 또 남욱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고 예. 남욱이 꺼내면 유동규도 나오고 개수의 딜레마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남욱이나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어쨌든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의 유감 표명, 사과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당내의 목소리거든요. 이제 당의 일각에서 예를 들어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어찌 보면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더욱더 많고요. 예.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분열을 하자 그다음에 뭐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예. 실질적으로 없고 당내 어떤 뭐 제가 이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우리 당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잘 없고 대신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는 좀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냐. 예. 이제 본인이 공인한 어찌 보면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예. 측근들이 이제 어찌됐든 뭐 구속이 됐다 해서 유죄는 아닙니다마는 어찌 됐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당의 압수수색도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의 어떠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조금 송구하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있습니다마는 예. 자칫 그러한 목소리, 그러한 메시지가 어떠한 지금 민주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의 어떤 무고함을 좀 믿으면서 일단은 한번 뭐 단일 대우를 가지고 싸우는 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되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재명 예. 대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뭐 이런 구속된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시는 거는 '아 그러면 측근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네?' 예.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게 쭉 나열돼 있지만 일부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예. 뭐 이게 이재명 대표랑 직접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도.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 중에 뭐는 믿고 예. 이재명 대표랑 또 관련된 건 안 믿고 음. 이거를 취사 선택하나? 이 논리가 또 바로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체로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인정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순간 본인한테도 이게 악영향이 오니까 지금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욱이나 유동규나 보면 포괄적으로 성남시장 쪽, 뭐 예. 이 시장 예. 쪽 예. 이렇게 얘기하지 시장실 이재명 뭐 이렇게. 대표가 직접 뭘 했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 같고 저는 뭐 반대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이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검사였으면은 만약에 검사랑 짜맞추고 진술하는 거면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알았다 그래라고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뭐 그러니까 예. 남욱 씨도 지금 나와서 하는 진술 중에서 자기는 이재명 당대표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그랬어요. 직접 소통을 거의 안 한 것 그리고 같더라고요. 김용 부원장도 뭐 2014년도에 당선될 때 그때 한번 그 축하하는 자리에서 잠깐 봤다? 뭐 잠깐 네. 봤다라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지금 진술을 바꾸든 안 바꾸든 하여튼 나오신 분들의 모든 얘기는 이재명 당대표가 뭘 했다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예. 이재명 그러면 대표도 변호사인데 이렇게 위험한 일에 음. 같이 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남아 있다. 이런 추측들이 많습니다. 제1야당 특히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아니셨으면은 진즉 소환 조사를 아마 했을 예. 겁니다. 근데 이제 당대표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한 수사 외에도 뭐 성남 FC라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수사들이 좀 일단락되면은 한 번에 부르지 않을까 음. 추측이 되고 이게 뭐 연내에 그게 있을 거다 뭐 해를 넘길 거다 관측은 많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빨리 부르기는 쉽지 않다. 예. 게다가 예산안 정국이나 뭐 이런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데 제1야당의 대표를 어찌 됐든 이게 뭐 별개라고는 하지만 소환을 한다?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뭐 준비를 하고 시기의 있는지. 문제일 뿐이지 예. 뭐 참고인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뭐 참고인이 됐던 피의자로 바로 부르기는 조금 부담이 있다고 보고요. 예. 참고인 소환을 아마 할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이제 뭐 직접 소환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서면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도 이건 당연히 뭐 누가 봐도 예. 뭐 측근들이 다 이렇게 구속 영장을 해서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 스텝으로 안 간다?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수사의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예. 사실인데 이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검찰이 조금 저울질하지 않겠냐는 시기를 보고 그리고 막 여러 번 부르고 이럴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해 놓고 이제 하루 만에 딱 끝내야 되니까 음. 뭐 검찰도 그런 거는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환 조사에 순순히 응할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건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본인의 때는 선택인가요? 예 본인의 선택을 음.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떠한 공개 소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서면 조사를 통해서 예. 서면 조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서 오거든요. 저희가 받아보면 그걸 진짜 실제 신문 하듯이 보통 예. 와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 조사하듯이 이렇게 질문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소명하실 게 있으면 소명하고 또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일단은 공개 소환 조사보다는 서면 조사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근데 서면 조사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검찰이? 안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예. 이 좋은 어떻게 보면은 네.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아니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큰 수사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이제 명을 아니 뭐 걸어야 단순히 뭐 정권에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큰 수사를 본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불러 가지고 이래 반복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모순되는 진술을 예. 집어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서면 조사를 하게 다 되면 준비된 이게 어떤 그거보다는, 변호인들이 또 답변보다는. 해 가지고 이렇게 예. 하니까 이게 그냥 뭐 정치적인 영향을 떠나서 검사나 뭐 꼭 검사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게 그걸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또 한 번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소환 시기를 앞두고 굉장한 또 여야의 정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시죠.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공판 준비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뭐 협박이었다라는 부분. 근데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검찰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소명을 해라. 예.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이 어떤 부분을 몰랐다는 것이냐, 그리고 언제부터 몰랐다는 것이냐, 뭐 언제 또 알았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공소장에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아마 공판 준비기를 통해서 아마 재판장이 검찰 측에 "조금 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명을 해라."라고 지금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이 재판은 그래서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예. 이재명 대표한테 꽤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재판부가 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예. 사실 사람을 알았다 몰랐다라는 게 뭐 어느 시점부터 뭐 딱 알았고 언제부터는 몰랐고 이걸 특정하게 그렇죠. 쉽지 어렵죠. 않은 예,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로서도 그거 특정을 하는 게 꽤 애를 먹을 수도 있겠다. 이건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쨌든 좀 정치적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